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주차 정신역동 이론을 하고 있고요.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을 배웠고, 오늘은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나온, 프로이드가 방어기제를 다 만들지는 않았고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기제를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요. 그 방어기제에 대한 것만 모아서 정신역동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방어기제, 방어기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방어기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히 상대방, 애인이 될 분이나 특히 남편이나 자녀들의 방어기제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귀를 종끝해서 내가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있었었구나 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더 이 수업이 재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의 특징, 방어기제라는 거는요,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내 심리적 균형이 깨졌어. 불안하니까, 안정이 깨진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행동이야. 행동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불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럼 불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불안은 각 개인에게 반격하거나 피해야 하는 절박한 위험을 알려주는 나의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극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안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이렇게 세 가지 불안이 있어요. 뭔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 힘든 마음이 불안으로 오는 거지. 근데 그 불안이 한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럼 현실적 불안은 뭐냐? 외부 현실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위험을 자아가 지각하거나 예상할 때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다 맞아. 지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어때요? 내 내일이 불안하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그 코로나는 벌어진 일이잖아. 안 벌어진 일을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벌어진 일. 또 하나 더 쉽게 얘기를 들자면 내일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했어. 시험 때문에 오는 불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했으니까 그 결과라든지 시험 치르기도 싫고 이런 거, 불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불안. 길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보면서 느끼는 불안. 지금 차가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오고 있는데 내가 피하면 되는데 막 불안해하는 거.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거. 그것은 현실적인 거. 외부 현실에 객관적으로 근데 존재하는 위험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은 존재하는 그 위험에 대한 불안. 신경적인 불안은 뭐냐?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생기는 정서적 반응,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원초와는 뭐야? 원초와의 성적, 공격적 충동이 무의식을 뚫고 의식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 내가 말을 이렇게 탁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말 자체를 안 하잖아. 예. 왜? 내 본능은 내 의견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
그것이 신경적인 불안.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때? 쟤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 하고 그냥 내가 무시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나한테 귀인을 돌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럴까봐 내가 안 해버리는 거. 신경적 불안. 그리고 그것은 원초와의 성적. 그런 충동이 너무 강해서 자아가 더 이상의 것을 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되는 거죠.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세 번째로는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자아가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인데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있을 때 발생하는 불안이에요. 예를 들자면 나 이거 내 것만을 취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초자아가 있어. 그런데 내 자아는 지금 내가 이거 취해야 편하겠는걸? 그런데 취해 놓고서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떤 걱정이 돼? 내가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초자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초자아가 강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내 것만 갖고 오고 또는 양보하고 불안이 없어. 근데 내 것만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막 불안해. 힘들고 불안해. 그건 도덕적 불안인 거예요. 이 자아가 계속 초자한테 눌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안한 거야. 내가 조금 잘못한 일 했는데 그 일 엄마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 걸 막 불안해하는 거. 엄마 그거 갖고 혼날까 봐.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또 내 욕구에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라. 그 갈등인 거죠. 그래서 예로서는 속담으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와 같이 내면의 도덕적 표준을 어길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 그래서 도덕적 불안에는 자신의 양심에서 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수반되고요. 비도덕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초자아의 수치심, 죄의식, 열등감의 감정들이 그런 감정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이 있으신가요? 현실적인 불안인가요? 우리가 아주 많이 현실적인 불안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로서는 지금 당장 일을 못하니까 가게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현실적인 불안과 함께 신경질적인 불안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폭풍망할 거야 막 이렇게 신경질적인 불안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 불안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의 특징을 보면 방어기제의 개념은 자아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의식적 책략이다. 내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책략인 거예요. 책략.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불균형이 초래될 때 자아가 정신 내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려는 심리적인 기제.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내 정신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기제. 그래서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 위로 표출되려고 하거나 초자아가 도덕적으로 개인을 짓누를 때 그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원초와는 내 쾌락만을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그 원초적인 욕구. 그것을 위로 표출되려고 하는 것을 자아가 누르기도 하고 초자아가 누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초자아적인 거. 남을 위해서 그냥 헌신만 하라고 사는 거. 내 몸이 너무 힘든데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을 막 하게 될 때 자아가 너 그 정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의 갈등. 그래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기제의 개념은 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화한 것은 안나 프로이드가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방어기제의 특성을 볼게요. 모든 방어기제는 이 불안,
나한테 불안이라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방어기제의 주요한 기능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이런 방어기제를 쓰는 건 내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또는 다른 사람이 저러한 방어기제의 모습을 볼 때, 아, 불안하구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랬구나.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아 몰라. 잘 몰라. 무의식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를 위해 어떤 방어 기제는 위협 자체를 왜곡하기도 하고 불안 자체를 왜곡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대처하기도 하고 아예 차단하기도 한다. 아, 나는 선의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퍽 하고 알아듣는 왜곡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대처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안 들어버려 이렇게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정신적,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처, 차단하기 위해 활용한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반되는 방어 기제가 여러 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가 동원되기도 해요. 내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한 방어 기제의 사용은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병리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그러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 성격의 성속 수준에 따른 방어 기제와 위기. 그 방어 기제도요, 상위 방어 기제가 있고 하위 방위 기제가 있는 거야. 그냥 본성이 나오는데, 다 본성,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무의식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방어 기제, 아, 내가 나의 불안을 또는 상대방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방어 기제를 쓰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좀 상위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하게 되지. 또는 내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구나. 먼저 나왔지만 어머, 내가 이렇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네? 알게 되면 조금 더 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멋진 더 성격을 갖길 바라면서 방어 기제는 성격의 성숙 수준을 나타내며 성격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그런 점에서 방어 기제가 성격의 성숙 수준에 따라 위계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사하거나 퇴행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방어들은 억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승하보다 낮은 성숙 수준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된 사람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써? 내 걸 좀 억압하는 거. 그리고 좀 더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하하려고 하는 거. 저는 감사 코칭 쓰고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제일 멋진 모습은 자아 통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화. 그쵸? 승화야. 승화를 잘 쓸 수 있는 거. 또 이게 나는 최고라고 보고 그 다음은 합리화. 아유,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합리화하는 거. 그리고 또는 그래, 내 욕구가 이만큼 있지만 그래, 누르자. 전체를 위해서 누르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의 욕구를 조금 더 누르면 주변이 행복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의 욕구가 드러나면 주변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투사, 퇴행, 부정. 내 욕구를 채워야 돼! 라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만 오라! 하는 건 투사, 퇴행, 부정.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 욕구를 내리는 거. 또는 이 세상이 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그런 합리화 또는 승화. 승화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다. 그럼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의 수준이 정교할수록 위계 구조의 상위 위치에 속하고요. 성격 발달의 후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아 통정이 됐을 때. 예. 그리고 어릴 때에는 투사, 퇴행, 자기에게로 향함과 같은 방어적 기제를 주로 사용하다가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할 즈음 억압방어 기제가 이제 나타나고 남근기에 초자아가 자아에서 분화되어서 발달하면서 승화,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 승화가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상대적으로 정교한지 또는 원시적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아의 현실 검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을 검증하는 건데 여기서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 나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야.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현실이라는 건 뭐냐? 나 아닌 모든 것. 나 아닌 모든 것이 뭐다? 현실이다. 검증은 나와 나 아닌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외부의 사건과 자신의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감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이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야. 나와 나 아닌 것과를 구분하는 거. 예. 이런 현실 검증. 자,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방어 기제가 건강한 건지 또는 병적인 건지. 자, 방어 기제를 왜 써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면서 불안이 없을 수 없죠. 불안이라는 게 있지. 그 불안을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쓰는지 아니면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지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균형적인지, 강도는 어떠한지, 연령에 적합하게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 철회 가능한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건데 균형 봅시다. 한두 가지 방어 기제만을 치우쳐 사용하는지 혹은 여러 방어 기제를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지 내가 때에 맞춰서 어쩔 때는 퇴행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합리화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승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방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써. 근데 한 가지만 쓰는 거 내가 그냥 다 철회해버려. 그냥 아니다 해버려.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균형이 없을 때는 병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현실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방어 기제를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두 가지 방어 기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나 안 만나버려. 내가 말 안 해버려. 요것만 쓰는 거죠. 네, 그런 거.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적절하게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가 없는가, 또는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시길 바라고요. 강도가 어떠한가? 불안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방어 기제는 병리적일 수 있다. 우리 다 코로나 겪고 있고요. 이 코로나 수준이 조금 세죠. 정말 위협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위협을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만 그걸 너무 벙쩍여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깥 자체를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막 너무 거부하는 거.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뭐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경직되면서 얘기하는 거. 예. 강도가 어떠냐. 그리고 연령 적절성. 사용한 방어 기제가 연령 측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말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쓰는 거.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40대임에도 불구하고 50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를 한두 개만 써. 자아 통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산성이 없는 거지. 생산성의 첫 번째 얻어야 할 것들은 배려거든요. 배려니까 연령에 적절하게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조금 더 합리화하거나 승화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40이고 50인데도 불구하고 퇴행하고 투사만 하고 이러면 조금 증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가 힘들잖아. 저런 건 이해할 쯤도 됐는데 왜 자기 주장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철회 가능성. 사용한 방어기제를 위험이 사라졌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지금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그 방어기제를 쓰는지, 위험이 사라졌을 때는 더 유연하게 인정하고 이러는지. 그래서 만일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방어기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병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방어기제가 병리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네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균형, 강도, 연령, 적절성, 철회 가능성. 지금 코로나가 지금 와서 우리가 너무 위험을 느끼다가 어때요?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백신을 맞은 선진국들을 보니까 그래도 정상화가 되겠구나. 이러한 궤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또 코로나에 막 몰려서 내일은 없어. 또 올 거야. 막 부정적인 생각만 막 하는 거. 그거는 건설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는 약을 개발해서 백신을 맞으니까 이제 이건 또 감기처럼 또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스크 막 이렇게 벗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의 가능성. 자, 그러면 유형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억압. 억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어기제로 제의식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 및 기억을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게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무 큰 충격이 와버리면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 상실.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아예 잃어버려. 어머,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있는 건데 분명히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들었거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너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리네? 이러면 유연한 거잖아. 근데 나 절대 안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쵸? 그래서 아이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인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경우. 그치. 나를 너무 억압한 거지. 너무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그리고 합리화와 거짓말의 차이점은 뭘까? 합리화는 내가 그걸 몰라. 진짜 기억에서 안 나. 거짓말은 내가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변명을 하는 거지. 합리화는 내가 잘 몰라. 정말 그런 거 같은 거야. 정말 안 들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거짓말은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합리화와 거짓말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억압을 나타내는 속담 어떤 말이 있어요? 억압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억압.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억압. 합리화이기도 하죠. 또. 자, 합리화. 두 번째로 합리화. 합리화는 성취되지 않은 욕망이나 불합리한 태도 혹은 생각에 대해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유형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신포도형, 달콤한 네모형, 투사형, 망상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심포도형은 어떠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자신은 처음부터 그걸 원치 않았다고 변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회사를 지원했는데 채용이 못 됐어.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걸 냈는데 내가 떨어졌어. 이럴 때 심포도형의 합리화는 어차피 그 회사엔 관심이 없었어. 심심해서 한번 그냥 지원해 본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이런 유형을 심포도형. 이것도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도 상위 합리화할 수 있는 거. 달콤한 네모형.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 예를 들자면 취업해봐야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해봐야 더 힘들어. 눈치 보면 그 고생만 하잖아. 지금이 팔자 좋은 거야. 달콤 네모형.
그리고 투사형.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의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거. 이게 투사형인데 면접관이 영 이상한 사람이던데 이건 순전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투사형.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망상형.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구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합리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써. 역시 우리나라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볼 만한 안목을 가진 기업이 없어. 내가 너무 뛰어나서 부려먹기 힘들까봐 아마 채용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망상형. 예. 저 그런 망상 좀 합니다. 자, 지성화. 지성화는 어떤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지적인 행위를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불만을 해소 또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책이나 인터넷 막 찾으면서 막 정보를 막 수집하고 지식을 쌓는 거야. 나 이것도 많이 있어. 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 누가 무슨 말하면 아, 불안하니까 코로나 막 엄청 찾고 뭐 엄청 찾고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그래서 내가 마음을 평정을 찾으려고 하고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아졌을 때라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죠.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지성화. 이런 거 하나 요즘에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니까. 예. 불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해.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그 회사의 비전도 알고 그 회사 사장도 알고 그 회사 제품도 잘 알아. 그럼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런 집단이 많은 집단이 어느 테슬라. 테슬라 너무 많이 좋아져서 엄청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는 이유가 뭐야? 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집단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고 또는 지금이 어느 위치에 가 있고 이런 걸 분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 믿는 거지. 그런데 그 믿는 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신념이 있으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많이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신념대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은 전치. 전치는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방어기제예요. 예를 들자면 상사에게 분노를 품은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 그래서 A에게 품은 적개심을 B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동생에게 막 화내는 거.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해 강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번씩 막 손을 씻고 전치하는 거지. 도덕적 불결함을 물리적 불결함으로 생각을 하고 막 씻는 거지. 그리고 취소, 원상복구를 하는 거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거. 그래서 이 애는 전치와 취소의 두 방어 기제가 공존하는 거. 취소는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거. 자, 또 하나의 예, 형을 미워하는 동생이 형의 공책을 막 찢어버리는 경우. 형은 못 때리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인 공격성을 농담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난 화풀이를 개에게 발길질로 표현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전치의 속담은 뭐가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이렇게 눈 돌기는 거. 그것이 뭐다? 전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대리 형성. 대리 형성은 대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대상을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 무의식적으로 대치하는 방어기제. 대리 형성은 다른 말로는 대치하는 거다. 그래서 오빠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랑 결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와 비슷한 사람을 사귀는 경우. 엄마 젖을 땐 아이가 손가락을 엄마 젖을 뗐으니까 이제 엄마 젖 못 먹으니까 손가락을 대치해서 하는 거. 속담으로는 뭐가 있어요? 꿩 대신 닭이다. 격리.
격리 또는 분리. 예. 격리는 의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의식으로부터 분리시켜 억압하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강박장애에서 흔히 나타나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사건을 그의 수반대인 감정과 분리시켜 사건 자체는 기억하지만 사건에 대한 감정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걸 분리해 버리는 거. 분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내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에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의 그 이별 장면에서 막 펑펑펑펑 우는 거야. 그 정도로 슬프지는 않는데 왜? 예, 나를 이렇게 억눌렀던 그 감정이 분리시켰던 그 감정이 갑자기 나온 거지. 그래서 의식화되지 못하도록 격리되었던 감정이 뒤늦게 표출된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 격리하는 거. 내가 쭉 아주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기는 해. 기억 상실까지는 아니야. 기억은 나기는 하는데 그 감정을 잘 모르는 거. 격리, 분리. 자,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무의식 속에 허용될 수 없는 생각, 소원, 충동 등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어 기제예요. 누군가에 대해 공격적 욕망은 사랑으로 또는 성적 욕망은 공격적 행위로 표현하는 경우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자면 관심이 가는 여성인데 관심이 가는 이성인데 더 자꾸 괴롭혀. 더 자꾸 헐뜯어. 그 헐뜯는 이유가 뭐야? 나 너 좋아해. 이런 거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 거. 남편이 외도로 나온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경우. 너무 미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거.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친해지려고 애쓰고 친절히 대하는 것, 과잉 친절하는 것, 그 거리감 느껴지지. 그리고 사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회의 관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속담으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나는 속은 싫어. 속은 싫은데 일부러 더 좋은 척 하는 거. 이런 거죠. 취소.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피해를 무의식적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욕망, 상상으로든 실제로 그 행위로 드러났든 그 욕망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입혔다고 느낄 때 그 피해에 대해 일종의 속죄 행위를 하는 거야. 속죄 행위. 그래서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 사고, 감정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가 뭔가 잘못했어. 저 상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걸로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는 거. 예. 굿하고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 걸로 방어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남편이 전과 같지 않게 아내에게 더 친절한 경우, 그리고 부정하게 번 돈을 어떻게 자선사업에 더 쓰는 경우, 부인을 폭행한 후 부인에게 마음껏 쇼핑하라고 카드를 주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인 속죄의식 또는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죄책감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을 취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행동, 이런 행동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취소. 자, 투사. 투사는 허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충동이나 욕망, 실패를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다. 그래서 투사 방어 기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여기게끔 하는 거. 내가 너 때문에 한 거지. 이러는 거. 그게 뭐다? 투사의 방어 기제다.
그래서 투사의 예는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다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성적 충동이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여성이 남자는 다 엉큼해, 늑대라고 말하는 경우. 근데 그 마음에는 어때? 내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오히려 내 그 충동을,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남자들은 다 엉큼한 늑대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시험을 망치고 난 후 출제자를 탓하는 경우. 근데 그럴 때는 투사와 합리화가 섞여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상사에게 강한 공격적 충동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상사가 나만 보면 시비 걸고 나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투사. 그리고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울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감시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투사의 속담은 뭐예요? 잘못하면 조상 탓. 실력 없는 몫가 무엇을 탓해요? 연장 탓을 하지요. 그런 것들. 투사다. 자, 투입. 투입은 애증 같은 강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피하고 외부 대상자를 자기 내면의 자아로 받아들이는 방어 기제다. 투입. 투사와는 반대되는 방어 기제 유형인데요. 우울증을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사이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아닌 것을 자기 속에 이렇게 막 내재화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구분은 해. 그런데 자기 아닌 것 또한 내 걸로 막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현상.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 주로 외부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투사의 반대 개념. 그래서 이것은 우울을 야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 다 내 탓이다,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투입, 나의 잘못으로 더 늦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딸이 그러한 마음을 자아에 수용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그런 그 자기 내면의 자아 세계로 내면화시켜서 자신에게 적개심을 품은, 어머니를 닮은 나를 너무 미워하는, 나 자체를 미워하는 거야. 그것도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미워할 수 없어. 근데 아버지가 미운 것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미운 것으로 대치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거, 나에게 적개심을 갖는 거, 이런 것을 투입. 나는 알아.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자기 아닌 것을 어떻게 내 거화 하는 거, 내 탓이다 하는 거, 투입. 11번째, 자기로의 전향. 외부의 대상을 향한 본능적 충동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방어 기제를 말하는데요. 우울증, 자해. 예를 들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머리를 막 벽에 찧어, 자기 분에 못 참아서. 근데 그것은 아내에 대한 적개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거. 자기에게로 전향. 내면화는 타인의 가치나 기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어설픈 갱들을 따라다니면서 폭력을 내면화한 꼬마가 나중에 가장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번째, 부정. 부정은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쾌한 현실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불안을 회피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딸이 사망한 후 딸이 몇 달간 해외여행 중이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 그 다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의사가 오진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 그리고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
14번째로 고착인데요. 고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특정 발달 시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연령이 다른 정상적인 발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거. 연령에 갈수록 나의 심리 성적 상태도 발달돼야 되는데 어느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거.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다음 발달 단계로 이동하지 못하고 초기의 발달 단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고착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 학생이라는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아이들이 갈등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생활 전선에 나오는 것이 맞나? 나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 머뭇머뭇하는 거.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더 박쳐고 어떤 면에서는 성인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 이건 내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지만 그럴 때 좀 많이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콤플렉스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성인인데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고자 하는 심리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착 방어 기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아이 같은 심리적 증후군, 나이에 맞는 역할을 싫어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현재 상황에 주저앉으려는 그러한 심리를 말해요. 그래서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은 제 나이대로 성숙했지만 어린아기 말투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경우를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퇴행.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온 초기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방어 기제를 말해요. 그래서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퇴행 행동한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잖은 노년의 신사들이 동창회에서 이제 그 또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행 행동을 부리죠. 네, 아이들처럼 까불고 노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고착과 퇴행의 차이는 뭐예요? 고착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특별한 단계에 멈추는 것. 그런 방어 기제를 쓰는 것. 퇴행은 어때요? 이미 지나온 발달 단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을 말해요. 자, 승화.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형태로 표출하는 방어 기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승화를 하게 되면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하고. 그래서 방어 기제 위계에서 상위 위치에 하는 가장 성숙한 유형의 방어 기제다. 상위 위치에 여러분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 코칭 하라고 하는 거야. 감사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화하자. 그래서 성적 욕망이 강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 예술 작품으로 이를 표현하거나 공격적 욕망이 강한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어 이를 표현하는 경우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잔인한 공격적 충동을 가진 사람이 유명한 생체 해부와 학자가 되는 경우 막강한 아버지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심을 종교적 신앙심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보상. 보상은 A 영역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 B 영역에서도 느끼는 개인적인 결함, 약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싶어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 동시에 진이죠.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때요? 더 공격적이고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컴플렉스를 칭하는 심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보상의 방어 기제의 예로서는 청각장애인이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경우, 나의 그 청각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서, 나의 핸디캡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음악가가 되는 경우,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 운동으로 또 명성을 얻는 경우, 자신의 친부모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이웃 홀로 된 노인들을 극진히 부양하는 경우, 보상, A 영역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 B 영역에서 느끼는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다. 부정적인 보상의 방어 기제의 예는 소외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그거는 우리 그 어린이집에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어서 막 더 친구 거 뺏고 물고 욕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선생님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한다. 자, 동일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반 성질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성격의 일부로 삼는 방어 기제예요. 동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동일시는 언제 생기느냐?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근기 때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는 거지.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특히 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빠가 나의 성기를 자를 거야, 거세할 거야 이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불안에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고 오히려 아빠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또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경우, 책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 동일시. 전환은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과 수의근 계통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방어기제예요. 예를 들자면 자신을 막 배신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아직 화가 이 안에 막 있어. 그런데 그 배신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왔대. 근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 막 갑자기 전신 마비가 오고 막 이상이 생기는 거. 내 몸 자체가 감각도 못 느끼고 막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녀가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팔이 마비되는 거. 예, 이런 거. 그래서 속담. 그러한 속담으로는 전환의 속담으로는 뭐가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 신체화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 이외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방어 기제를 말해요.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이 정말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 거야.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너무 못한 학생이 전날 밤부터 막 머리가 막 아파. 머리가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신체화의 경우에는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상징화는 억압된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상징을 통해 표출하는 방어 기제를 말해요. 꿈은 대표적인 상징화의 산물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인이 아기처럼 예쁜 꽃송이를 안고 행복했던 꿈을 꾼 경우, 막 돼지 꿈을 막 돼지 새끼를 낳아 이런 그런 꿈을 꾼 경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상징화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 자, 전이는 전에 알았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을 동일시하여 전에 알았던 사람에게 품었던 감정을 현재의 사람에게 옮겨와 반복되게 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까닭없이 좋거나 싫을 때가 있는데 이는 전에 알던 어떤 사람과 동일시되어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전이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쟤 까닭없이 좋아. 나는 쟤는 까닭없이 미워. 이런 거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 동일시되어서 그런다.
그래서 어린 시절 지나치게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기죽어 지냈던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비슷하게 권위적인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런 감정을 보이게 돼서 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리예요. 해리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인처럼 행동하는 방어 기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야. 현실적인 고통을 처리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 해리 방어 기제를 보이곤 해요. 대표적으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리.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퀴즈로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첫 번째,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초자아가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인가요? 예, 정신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처, 차단하기 위해 활용하나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1번이죠. 방어 기제는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고자 정신,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처, 차단하기 위해서 자아가 사용하는 심리 기제인 거죠. 예, 초자아가 사용하는 심리 기제가 아니라 자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어 기제와 그의 연결이 옳은 것은 부정은 부모에게 꾸정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차는 아이. 퇴행은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우는 환자. 승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독거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자식. 반동 형성, 남편이 바람피워 데려온 아이를 싫어함에도 오히려 과잉 보호로 키우는 부인. 뭘까요? 맞아요. 4번이죠. 옳은 것은 방동 형성이 오히려 밉지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인을 말하는 거고 1번은 전치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차는 아이. 2번은 부정이죠.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미래의 계획을 화려하게 세우는 환자.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3번은 보상이죠.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자식 보상.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별 대처가 옳지 않은 것은 억압은 의식하지 못함. 두 번째, 부정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 3번은 전환, 감각기관과 수의근 계통의 신체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 신체화, 불안이 원인이 되는 대상을 닮아감. 옳지 않은 건 뭐예요? 그쵸? 신체화, 불안이 원인이 되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는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체화는 감각기관, 수의근 계통 이외의 증상. 그래서 어떤 거야? 배가 막 아픈 거.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했어.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막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머리도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 경험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신체화. 자, 네 번째, 방어 기제를 표현한 속담의 예가 옳지 않은 것은 합리화,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전치,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취소, 꽁 대신 닭, 투사, 잘못되면 조상 탓, 어떤 것인가요? 네, 3번 옳지 않는 것은 꽁 대신 닭은 취소죠. 병 주고 약 준다 인 거죠. 취소는. 대리 형성이죠. 꽁 대신 닭은.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는 뭘까요?
사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A는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없냐는 엄마의 전화에 바빠서 나중에 가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통화 후 이틀 뒤에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은 직후로부터 오른팔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뭘까요? 신체와 해리, 투사, 전환. 그쵸? 전환. 내 몸에 이런 팔 이런 데에 마비 증상으로 포출되었는데 이처럼 수익은 계통의 마비나 감각기관의 문제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는 방어 기제를 우리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좀 이거는 여러 번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챕터를 하나를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서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있구나. 나도 이런 걸 쓰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방어 기제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불안해서 저렇게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